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몽골 제국 원나라를 봤죠.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이 칭기스칸을 칸으로 추대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또 중국사의 관점에서 쿠빌라이 칸이 중국 전체를 점령하고 또 중국의 어떤 제도와 형식을 받아들여서 중국을 통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 생목인 화북한인 강남한인 그다음에 이제 뭐 라마교가 유행하면서 지배층의 사치로 무너지는 모습들 홍건적의 난 이런 것들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볼 텐데 되게 웅장한, 그죠? 성이 하나 있죠. 요거 중국의 베이징 가시면 자금성이라고, 자금성이에요. 중국 명나라의 어떤 궁궐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문화 유적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명나라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 이전에 배운 나라가 뭔 나라죠? 그러니까 늘 그래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사는 늘 전 시간에 배운 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어느 정도 끌어와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원나라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몽골인, 생목인, 화북한인, 어, 화북한인, 그다음에 강남한인, 뭐 이런 순서의 서열로 신분제를 운영했었죠. 그리고 원나라가 무너지는 건 원나라 경제가 뭐 라마교의 사치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홍건적의 난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생각해 봅시다. 홍건적의 난 누가 일으켰다 그랬었어요? 가장 차별받는 강남 한인이 일으켰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나라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인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느 민족의 나라겠어요? 몽골족인 원나라를 한족 강남 한인이 홍건적을 일으켜서 홍건적의 난을 일으켜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겠죠. 왜냐하면 명나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힘 자체가 원나라에 대한 한인들의 반발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지역은 어디겠어요? 원나라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 지방이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 중엽부터 원나라의 지배에 반발해서 여러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벌어지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역시 가장 차별받는 강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가장 격렬하게 농민 반란이 벌어지고 그 가장 격렬한 농민 반란 중에 하나가 홍건적이 아니고 이게 원나라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 반란을 이끌던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고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난징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난징이라는 도시 이름을 처음 들어보더라도 대충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감은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디 있겠어요? 남쪽에 있겠죠. 이 사람이 주원장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명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완전히 몰아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몰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몽골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게 아니라 그냥 위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몽골족은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쫓겨났지만 여전히 위에 있죠.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난징이 한자로 읽으면 남경이거든요. 이렇게 강남 지방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황하니까 요게 화북지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양쯔강이니까 여기 이제 강남지대가 되죠. 그래서 강남지대에 있는 남경을 수도로 삼아서 이제 명나라를 건국해서 세력을 키워서 몽골족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낸 거죠. 요게 이제 만리장성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원장이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홍무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천천히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주원장인데 사진이 큰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 딱 들어봐도 중요한 인물 같지 않겠어요? 명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니까. 음, 요걸 생각하시면 편해요. 나중에 이제 한국사 배우실 때 명나라가 건국되는 시점이랑 우리나라의 조선이 건국되는 시점이랑 대충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주한장 홍무제는 이제 건국을 하고 나서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재상제를 폐지하게 되는데 이 재상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황제가 이렇게 있으면 황제 바로 아래 가장 높은 관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관료들을 재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관료들, 그러니까 황제 바로 아래 가장 높은 관료인 재상 이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바로 아래 실무자들만 두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황제가 나라를 통치할 때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냐면 황제가 있고 그 바로 아래 재상급들이 있습니다. 각부 장관들이 보통 재상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래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재상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재상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런 정책을 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황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재상이 이미 이런 이런 정책을 합시다라고 정책을 가지고 와요. 그럼 황제가 하는 역할은 허락을 해주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을 지는 게 황제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황제는 사실은 보통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재상이 이미 가지고 온 정책에 대해서 허락을 실시를 할 건지 말 건지 허락을 해주는 존재예요. 이해되시겠죠? 황제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서 명령으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고 재상이 이미 정책을 만들어 오면 그걸 황제가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근데 홍무제는 모든 권력을 황제한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재상제를 폐지해버려요. 그러면 실무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재상이 아니라 재상이 없으니까 황제한테 직접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직접 정책을 짜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황제가 권력이 강해지겠죠. 하지만 황제가 업무의 양이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업무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주원장 홍무제는 이를 정말 죽도록 한 왕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를 죽도록 한 황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본인이 재상직을 폐지하고 본인이 직접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듣고 직접 정책을 짜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왕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전국의 어떤 지방 제도를 완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방의 토지 인구를 조사해서 이걸 바탕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방 제도인 이갑제를 실시해요. 이갑제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음, 마을을 어떤 단위로 묶냐면 110개의 집을 한 마을로 묶어요. 그중에 10개의 집은 이장호라 그래서 여기는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어, 갑소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110개의 집이 되냐면 잘 사는 집 한 집에 어, 그저 그런 평범한 집 갑소 10집을 묶어줘요. 이게 10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집 한 집에 그냥 그런 집 10집이니까 잘 사는 집 이장호 한 집에 그냥 그런 집 갑수 10집이니까 여기는 총 11집이죠. 이게 10조가 묶이면 110가구. 요게 이제 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이장호 잘 사는 집 요 집이 요 자기한테 딸려 있는 갑수 10집에 대해서 세금도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요걸 하는데 이게 이제 이갑제예요. 근데 이갑제가 조금 복잡해서 나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막 이갑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갑제는 지금 주원장이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을 밀어내고 명나라를 만들어서 중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중국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지방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갑제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홍무제가 자기가 만든 명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중국의 지방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시스템이 이갑제다. 그래서 홍무제가 만든 지방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갑제를 통해서 세금도 걷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실 원래 한족의 진짜 어떤 통치 이념은 한나라 때부터 쭉 유교죠, 유교. 근데 요게 음, 원나라 때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거의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어 왜냐면 몽골인 제일주의니까 몽골인들은 원래 유교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무시당했는데 이제 다시 한족의 나라가 나타났잖아요. 이 명나라가. 그래서 홍무제는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원래 한족의 문화인 유교적인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교 질서를 다 되살려 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몽골 풍습도 다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과거제를 다시 정비합니다.
근데 명나라 때 과거제 특징은 뭐냐면 왜 신사층이 형성된다고 하냐면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학교를 입학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도 시험 봐야 들어가. 시험 봐서 붙어야 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입학해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요. 1차 붙고 2차 붙어도 3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도 그렇죠. 근데 명나라 때는요. 1차를 붙고 2차까지 붙었잖아요. 근데 3차에서 최종 떨어졌어.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때는요. 1차, 2차는 붙은 걸로 쳐줘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최종에선 떨어졌다. 근데 그래도 내가 2차까지는 붙었어. 그럼 나는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2차는 붙어봤다. 이걸 나라에서 대우를 해주니까 나는 이제 그런 클래스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사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 과거 합격자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1차나 2차까지는 붙어본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신사층이라고 하는데 이 신사층이 명나라의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규라는 걸 반포하는데 유규는 조금 얼른 들으면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센스 있는 친구는 얼른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규는 6개의 유교적 가치예요. 그래서 6개의 뭐 유교적 가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들끼리는 믿음을 가지고 뭐 부부간의 사랑으로 뭐 이런 건데 꼭 이제 정말 유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붙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민 가구라도 요 정도의 기본적인 유교 질서는 알고 지내라라는 의미에서 유교를 반포해서 어, 모든 명나라 백성들이 다 모두가 다 요 정도의 기본적인 유교 가치는 지키자라고 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포는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해서 유교적인 기초교육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홍무제의 정책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는 조공 책봉 질서가 사실은 원래도 있던 건데 좀 더 이제 어, 완성도 있게 수립이 되는데요. 사실 명나라가 건국되던 시기는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던 시기고 일본도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구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왜구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구가 이제 일본 놈이니까 그냥 일본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구는 그냥 범죄 집단이에요. 해적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왜구는 굉장히 피곤한 범죄자들이야, 범죄자들. 그런데 이게 일본 중앙정부가 강하면 왜구가 이렇게 나대지를 못해요. 까불지를 못하는데 일본 정부도 혼란한 시기다 보니까 이제 왜구들이 활개치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명나라나 이 조선 이런 나라들이 외부의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무제는 해금령이라는 걸 실시해요. 해금령이 뭐냐면 어,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다일 거 아니에요. 바다에 가까운 해안가를 싹 다 비우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바다에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외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실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원래 중국은 옛날부터 주변 나라에 대해서 조공책봉 질서를 유지해 왔어요. 근데 이제 홍무제는 조공책봉에 의한 관계가 아니면 어떠한 무역 관계도 성립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조공책봉 관계가 뭐냐? 조공책봉 관계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나라랑 주변 국가랑 외교 관계를 성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는데, 그때 중국이 주변 나라보다 한 클래스 더 높은 나라라는 걸 인정해주는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는 중국이 한 급 더 높은 나라라는 걸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그 나라의 왕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선물로 회사를 보내기도 하고 회사라고 하는 건 중국이 조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답 답례품으로 보내는 게 회사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주변 나라들이 중국이 한 급 높은 나라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맺는 외교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인데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명나라가 주변 나라한테 어떤 그 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사실 이런 조공책봉 관계는 원래 옛날 중국부터 옛날 우리 막 한나라 뭐 이런 아주 옛날 나라부터 쭉 이어져 오던 관계예요. 쭉 이어져 오던 관계인데 왜 지금 조공책봉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명나라 홍무제 때 왜구가 너무 심하게 활동을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상거래, 무역 수출 이런 것들은 다 금지시키고 국가 간의 정식 외교 관계인 조공책봉 관계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공책봉 무역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이 한 급 더 높은 나라라는 걸 주변 국가도 인정하는 그런 외교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 급 높은 나라라는 걸 인정받았다고 해서 주변 나라들의 정치를 간섭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락제인데 홍무제 다다음 황제가 영락제예요. 영락제인데 어, 영락제는요, 원래 홍무제 다음 황제가 건문제라는 황제거든요. 근데 이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온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고요. 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PPT 첫 화면에서 봤었던 그 궁궐 있죠. 그 자금성을 건설을 하게 돼요. 근데 왜 베이징으로 옮기냐면 원래 수도가 남경이었잖아요. 근데 이리 옮기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명나라는 몽골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죠. 위로 밀어냈을 뿐이지. 그럼 위에는 여전히 몽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언제 침략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도 또 북경으로 옮긴 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 수도가 남경이었잖아요. 근데 영락제는 남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앞선 황제를 몰아내고 본인이 황제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당태종이랑 비슷해요. 영락제도 홍무제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왕자인데 자기 형을 몰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남경에서 벌였으니까 남경에 있는 사람들은 영락제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된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경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영락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몽골을 방어해야 된다는 명분을 들여서 북경으로 가는 거예요. 베이징이 이게 한자로 읽으면 북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는 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락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어, 황제로서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 즉위 과정이 황제제를 빼앗는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성과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비록 황제 자리를 빼앗아서 올라온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황제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를 함으로써 우리 명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아 억지로 올라간 사람이지만 능력은 있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이건 자금성이고요. 몽골도 굉장히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북부도 정복을 하고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요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정화라는 환관을 시켜서 바다 남쪽으로 먼 원정을 떠나요. 그래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인도 거쳐서 막 페르시아만 아프리카까지도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원정으로 명나라는 여러 나라랑 이제 조공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특히나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정화의 남해원정 보시면 지금 요 이제 요 보시는 배 있죠. 요 배를 타고 간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가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거쳐서 인도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 거쳐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화를 시켜서 남해 원정을 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나라한테 조공 바치는 나라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은 중국 명나라를 한 급 높여서 대우해주는 외교 관계니까 정화의 남해 원정을 보내서 많은 나라들이랑 외교 관계를 맺고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명나라한테 조공 관계에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우리 영락제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해 원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명나라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몽골이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만리장성이 있고 몽골이 여전히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구도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지금 몽골의 압박도 당하고 있고 왜구의 압박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나라는 왜구를 어느 정도 토벌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까 해금 정책을 좀 풀어주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명나라가 북쪽으로는 몽골의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왜구의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더블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영락제 이후로 환관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져요. 왜냐면 영락제는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정계에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락제가 자기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 환관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관의 권력이 커지고 그리고 영락제 이후에는 이 권력이 커진 환관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영락제 때는 굉장히 통제가 어느 정도 됐는데 영락제 이후로는 환관의 횡포가 많이 심해지면서 명나라의 어떤 정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지배층들도 사실 지배층들의 사치, 뭐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이는 모습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명나라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어려워지니까 민중분기도 굉장히 자주 벌어지게 되고 또 정치적인 혼란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니까 마치 송나라 때 왕안석이 그랬듯이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인데 깐깐하게 생겼죠. 근데 이 인물이 하는 정책도 되게 이 인물 이미지 같아요.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런 정책을 펴요. 관료들의 근무를 평가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관료들이 업무를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똑바로 못한 게 드러나면 잘리게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 요게 실시가 되면서 실제로 명나라의 관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능력도 많이 늘어나요. 대신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관료들이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사실 그래서 장거정이 개혁을 하던 시기에 관료들은 장거정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은 사실은 장거정이 죽은 뒤로 바로 폐지돼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장거정이 개혁을 할 때 이렇게 관료들의 근무를 평가하는 법을 만들어서 관료들의 어떤 근무 기강을 좀 개선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관료들이 일을 더 철저하게 꼼꼼히 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재정을 좀 지출을, 그러니까 돈을 좀 덜 쓰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하지만 역시 장거정의 개혁은 장거정이 관료로 근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때만 그때만 잘 이루어졌었고 장거정이 죽자마자 바로 이제 폐기됩니다. 버려지는 거죠. 왜냐면 특히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면 관료들의 능력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관료들은 피곤하고 싫겠죠. 그리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면 국가 재정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잘해보자는 거고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거정의 개혁은 관료들도 싫어했고 국민들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렇다 보니까 장거정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장거정이 죽자마자 불만이 폭발하면서 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 때도 그랬죠. 송나라 때도 재정이 부족했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이 만원서를 제출해서 개혁을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됐죠.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해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이 잘 안 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죠. 여기 명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정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장거정이 죽고 나서는 바로 중단,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는 문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장거정이 개혁을 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명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몽골, 그다음에 아래 왜구 이들의 압박과 침략도 계속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뭐가 문제였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 조선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조선이 일본한테 대규모로 군사 침략을 당해서 이걸 명나라가 도와줬다는 거죠. 뭘까요? 혹시 느낌 오는 거 있을까요? 임진왜란이죠. 우리가 뭐 물론 내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굉장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도와줘요. 근데 명나라가 왜 조선을 이렇게 무리하게 도와줬을까? 조선을 사랑해서일까? 아니겠죠. 왜냐면 이렇게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조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나라 생각은 뭐냐면 일본이 만약에 조선을 완전히 다 이기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가 명나라가 되면 일반 국민들도 엄청 고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주는 선이 있더라도 조선에서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기들 피해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을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심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명나라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더구나 요거 말고도 임진왜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명나라가 더더욱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명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성의 난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진왜란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대규모 병력을 모아서 조선을 공격한 그런 전쟁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명나라가 조선의 방어를 지원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죠. 전쟁이 조선에서 끝나야지 조선이 패배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일본 애들이 자기들 우리들을 쳐들어올 거다. 명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이 생각 때문에 조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거죠. 근데 어쨌든 조선도 열심히 싸웠고 명나라도 열심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조선과 명의 승리로 끝이 나요. 끝이 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명나라가 여기에 너무 무리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는 임진왜란을 거친 뒤로 국력이 정말 안 그래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격하게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약해져요. 그래서 임진왜란 자체가 사실은 명나라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굉장히 약해지는데 지금 봐봐요.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명나라는 한족의 나라예요. 그런데 약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중국사는 멀리 길게 보면 결국은 한족과 북방민족 간의 경쟁이라고 했었죠. 북방민족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늘 먹을 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남쪽 중국으로 내려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남쪽엔 한족이 있죠. 한족이 세운 나라가 튼튼하면 북방민족이 못 내려오는 거고 송나라처럼 비실비실하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명나라 어때요? 약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럼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누가 내려오겠어요? 북방민족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 중에 하나였던 여진족이 이때 급격하게 강해지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렇게 약해졌을 때는 요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명나라를 압박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강해져서 후금을 건국해서 명나라를 압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나라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건설하면서 집권하게 됩니다. 요 니은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나라가 한족 국가로서 약해졌기 때문에 북방민족인 여진이 급격하게 강해지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를 압박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명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조선은 어떤 명나라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 중화의식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고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